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1947년) 가을, 우리 저국 앞에 엄중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간 미제는 저들의 추종 국가들을 이용하여 이른바 유엔臨時 조선위원단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 감시 밑에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강행하려고 책동했던 것입니다.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이 땅에는 민족 분열이 영구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습니다. 정세는 북조선의 혁명적 민주기지를 보다 튼튼히 다지고 조국 통일을 위한 구국 대책을 세우며 당을 질적으로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제 2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지방의 당 조직들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시었습니다. 1948년 1월 12일, 대서안의 맵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북방의 산간벽천인 당시의 강계군 시중면 안찬동 신말부락의 한 농가에서는 뜻깊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곳 당세포 사업을 지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굳이 사양하시고 운목에 자리를 잡으시고 세포 문건에 틀린 글자까지 한자 고쳐주셨습니다. 밖에서는 사나운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방 안에서는 한 가정의 분위기를 방불케 하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이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세포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월 사업 계획에는 장작을 수천 단 해서 팔겠다고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면서 보니 장작을 해놓은 것을 벌써 없었다고, 1월 말까지는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잡아서야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겠는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깊은 산골에서 장작을 해서 팔면 농민들이 수입도 누리고 또 노동자 사무원들이 화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계획에 반영만 하지 말고 꼭 집행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관이 나온 일화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현지 지도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당 조직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조선 전사 24권에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당대 경축 증산운동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당대를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이 호소에 따라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결의 모임을 가지고 1·4분기 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 수행할 때 대해서 결의에 나섰습니다. 뒤따라 철도와 광산, 농촌과 어촌, 그 어디에서나 당대의 경축 증산운동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8년 3월 27일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종합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수들의 민족 분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혁명기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 때 대한 과업을 지시하셨습니다.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는 당 조직들과 인민들을 나라의 통일 독립과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당 제2차 대회 후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을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북과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도 바로 그렇게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민족 분열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중앙정부 수립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 이것이 연석회의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한 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우익 정객들도 우리 수령님의 무한대한 도량과 열렬한 애국애족의 세계에 감목하여 조국 통일의 한 길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 역사적인 회합. 온 민족의 심장이 하나로 합쳐지고 온 강토가 통일 열기로 끌어번졌습니다. 조국 통일이 금시 이룩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주의자들은 한사코 망국적인 단독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하여 우리 인민의 통일운동 앞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전조선적인 통일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문제는 이미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 대회에서 우리 당이 정치로선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나라가 분열된 형편에서 좋은 조선적인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으므로 부득불 북조선의 지역적 중앙정부를 세우고 민주건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십단선으로 민족분열의 위험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그 정권이 비법성을 밝히고 또 북과 남 전체 인민의 의사와利益을 대표하는 합법적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해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요구와利益을 반영한 공화국 헌법 초안을 전인민족 토의에 붙였으며 북남 총선거회로 인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에 참가한 수는 전체 선거자의 20% 미만, 북남 총선거에 참가한 수는 전체 선거자의 77.52%. 인민이 어느 정권을 선택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복무를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가는 우리 당을 북한남의 전체 인민은 진심으로 따랐고 그 총의에 떠받들려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1949년 6월에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합당한 데 대한 자료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 당 역사에서 이제 두 번째로 되는 합당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합당은 1946년 8월에 우리 당에 창건된 이듬해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조선에는 근로인민 대중의 정당으로서 공산당, 신민당이 있었습니다. 이 당 대열의 구성도 같고 내세운 투쟁 강령도 동일한 이 두 개의 당을 그대로 둔다면 궁극에는 이제 근로인민 대중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대담하게 이 신민당과 합당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합당은 이제 1949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적들의 탄압을 피해서 남선 노동당의 지도부 성원들 대부분이 이제 북조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남선 노동운동에 대한 용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과 남의 당을 합쳐서 유일한 조선노동당을 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당 역사에서 있은 두 차례 합당은 다 우리 당이 근로인민의 운영을 책임지고 그들의 투쟁을 이끌고 나가야 할 령도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제와 리승만 괴뢰 욕도가 도발한 전쟁은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닥쳐온 또 한 차례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 당은 승리의 열쇠를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정신력 발동에서 찾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가 조직되고 제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서 정치 선전 사업을 강화해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정치 선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조선인민군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부대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개선에서 있은 수암산 전투는 그 시기 군인들 속에서 힘있게 벌어진 정치 사업에 대한 생동한 신뢰로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수암산은 경상북도 외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군 전투원들은 8월 15일에 낙동강을 더화하고 수암산을 점령했는데 이 고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적들에게 있어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수암산을 견제하지 못하면 부득불 낙동강을 다시 건너와야 했고 적들은 이 고지를 타고 앉아야만 진놈들의 중요 고점인 대구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어떻게 하나 수암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수암산 전투에서 부대 지휘관이었던 항일혁명 투사 한창봉 동지는 직접 중기관총으로 적들을 쓸어눕히기도 하면서 군인들을 고무했습니다. 육도부 전투 때였어. 그때 나는 경기관 청수로 이 전투에 참가했는데 정말 통쾌하게 적을 족쳤어. 일제놈들은 우리 항일유격대를 창의의 일속이라고 얕봤지만 우리는 도처에서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어. 무엇이 이런 힘을 낳게 했는가? 그것은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전략 전술과 기어이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겠다는 불거리 투쟁 정신이었어. 오늘도 이런 정신만 가지고 싸운다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어. 한창봉 동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 군인들의 심장에 불사신의 연기가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투는 더 치열해졌지만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은 탄약과 수류탄이 떨어지면 청창과 청탁으로 육박전을 벌이고 또 적의 포탄에 깨진 바위돌을 굴리면서 적들을 적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습격조를 파견해서 적 지휘부와 퍼진지 땅크들을 까부시면서 적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수암산은 끝까지 사수되었습니다. 저는 전쟁 때 민청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원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실천 행동을 통해서 적들과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민청원들께 보여주었습니다. 전략도 일제도 후치기 우리 부대는 적들의 포위를 뚫고 나가야 할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중대 지휘관 동무들은 당원들을 앞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원들이 모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돌파구를 열어제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1년 여름 식량이 떨어져서 북강내를 가지고 떼식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원들은 반 이삭씩 먹고 우리 민청원들에게는 한 이삭씩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청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원들처럼 싸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에는 18살 난 안철수라는 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적의 땅그릇 까부시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다음 그 동무한테 가서 눈을 뜨라, 빨리 눈을 뜨라 하고 막 고맙댔습니다. 그러다 읽고 의식을 회복한 안철수 동무는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이 땅 청원서를 꺼내서 체포위원장 동무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위원장 아바이 저를 당원으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남기고 장렬한 세월을 마쳤습니다. 1950년 7월 1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들을 화선 입당시킬 때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인민군대 안에서 화선 입당제를 실시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치에 무한히 고무된 전선의 용사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결전을 벌였으며 쓰러지면서도 당원증과 마지막 당기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우리 당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넣었습니다. 1952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도 그 한 실례로 됩니다. 그때로 말하면 적들이 2년 만에 걸치는 전쟁 행정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발악적인 신공세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적들의 새로운 공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원수와의 결전으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역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수령님께서는 일부 당성이 부족한 현상들, 특히 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파적 책동과 수법을 날카롭게 폭로 비판하시면서 종파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적의 정탐배로 되고 만다는 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전원회의가 있은 후 우리 당은 전원회의 문원 토의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하여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명의로 1956년에 당시의 국립출판사에서 발행한 공판 기록입니다. 미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 문헌.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문헌 토의 과정에 바로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정체와 이자들이 저지른 이 죄행이 정말 전면적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헌영 놈은 이미 해방 전에 일제에게 체포돼서 변절했고, 그리고 1939년에는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헌영 놈은 해방이 되자 음모적 방법으로 남조선 공산당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당 조직들의 활동과 노동운동 이 자료들을 개통적으로 미제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에는 미제로부터 지령을 받고 10월 달에 우리 북방비에 기어 들어와서 바로 이 간첩 종파 책동을 계속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에는 리승엽 이놈을 이제 북방비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헌영 놈은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리승엽이를 북조선으로 소환한 것은 간첩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의 요청에 의하여 하진은 리승엽이를 평양에 파송하면서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금후는 간첩 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승엽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 직위에 잠입해서
리승엽을 비롯한 간첩들의 활동을 비호 보장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리승엽이란 놈은 1949년 9월에 이 당 지도 검열을 한답시고 38도선 일대를 돌아치면서 우리 군대의 병력수와 주둔 위치, 이 경비 상태에 대해서 속속들이 염탐해가지고 적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적들이 그것을 전쟁 도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박헌용, 리승엽 도당은 특히 조국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이 반당, 반혁명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이 당과 국가의 수많은 비밀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었고, 또 특히 미제의 신공세에 배합해서 감히 우리 당과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런 무장폭동 음모까지 꾸미는 천추에 용납 못할 재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간첩 일당은 뒷골방에서 폭동 지휘부라는 것을 조직하고 4천여 명이나 되는 무장 인원을 평양 부근에 끌어다 놓았으며 새 정부와 새 당을 조작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1952년 8월에 있은 우리의 최고사령부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격도, 그리고 최고사령부가 가는 곳마다 적기가 날아들어 폭격을 가한 것도 다 이자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악랄한 간첩 일당도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당해두리에 굳게 뭉친 당원 대중에 의하여 마침내 교묘한 정체가 폭로됐고, 적들의 신공세 기도는 산산이 짙부셔져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승이 이룩되게 됐습니다. 현실은 이 정파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적의 종탄배로 굴러 떨어진다고 하신 위대한 수련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실증했고, 우리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대중 자신의 투쟁으로 진행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새기고 우리 당은 폐허만 남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련도 인민의 사상을 발동시켜서 뚫고 나갔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문헌토의 사업은 전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간첩일당은 족발 숙청되었지만 그 사상유독을 청산하기 위해서 1953년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헌 재토의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전후복구 건설 때 해야 할 일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 당은 학습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적들과의 대결전을 앞두고 집중적인 군정학습으로 유격대원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전후복구 건설의 방대한 과업 실행에 앞서 전당적인 학습 열풍으로 당원 대중을 무장시킨 우리 당이었습니다. 그 시료는 벽돌 한 장 성한 것 없는 잿더미 위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당해두리에 굳게 뭉쳐 복구 건설에서도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데서 그대로 발휘됐고, 그 비상한 투쟁 열풍 속에서 1956년 4월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당 제2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당 제3차 대회까지의 8년간은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준엄한 역경이 연이어 막아나선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이 막아설수록 우리 당은 오직 인민을 믿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이룩해왔으니, 그것은 곧 우리 당의 혁명 방식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